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벌레님과 함께 시장 얘기 다각도로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말에 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자가 진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나 염승환 이사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회원을 모집하는 듯한 사칭 문자가 진짜 다니더라고요. 네. 신고하셨어요? 회사에서 신고했는데 네. 그 잡기가 좀 어렵나 봐요. 어. 이게 우리나라 뭐 서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그 벌써 그 문자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네. 문자 내용만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메일 오나 봐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시잖아요. 뭐 회원 아니, 모집이나 할 수도 이런. 없고 당연히 뭐 회사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좀 속지 마시고 신고해 네.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공인된 방송에서만 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 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진짜 낚이신 분들 네. 있지 않나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런 뭐 회원 모집해서 카톡방 만들고 하는 거 절대 안 하시니까 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얘기 나누는 거 좀 많이 보시고 주변에 저희 콘텐츠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쁘시니까 빨리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후로 뭐 여전히 계속 말이 많습니다. 뭐 상장 후에도 MSCI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예정돼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요. 기관 수급도 쏠리고 1분기 시장 전망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에 사실 뭐 1, 2월은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하긴 했는데 1월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네. 생각보다 저도 2,800 밑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결국 이제 갔던 이유는 기존의 악재에다가 LG 엔솔 악재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네. 그게 결국 이제 2,600까지 좀 밀리는 원인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 못한 악재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사고에다 에코프로 BM은 또 화재, 제주주에 뭐 별 그 내부자 거래까지 내부자 겹쳐 거래.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위축돼 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망가져 버리는. 네. 그리고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한 날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내적인 요인들까지 그냥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근데 그런 이슈는 조금씩 이제 리스크는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 악재도 어쨌든 뭐 앞으로도 예측은 못하지만 그렇게 뭐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LG엔솔도 어쨌든 이제 연기금이 코스피를 벤치마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금 추정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연기금 이제 그 아웃소싱해서 외주 주는 자금들이 있는데 네. 그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대부분 추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은 이제 LG엔솔을 살려고 팔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1월 27일 날 엄청나게 다른 기업 팔고 엔솔을 산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편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점은 지나갔고 또 코스피에서 그 2차 전지 ETF에도 어제부터 이제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어제 네. 이제 타이거 자산운용에 그 타이거 ETF죠. 미래에셋에 거기서 LG 화학을 팔고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덱스 같은 건 10일 동안 판대요. LG 화학 팔고 나눠서 너무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시작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3월 10일 날 있을 그때 이제 옵션 만기일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일부 팔고 그걸 추정하는 펀드를 LG 엔솔을 담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총이 120조잖아요. 네. 120조면 비중이 5.5%예요. 이걸 그대로 담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은 유동 비율대로 담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통 주식수 비율만큼.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유통 주식수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0조 중에 12조만 담아요. 12조면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한 1%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영향은 사실상 좀 괜찮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수급의 큰 고비는 넘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국내적 요인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럼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실타래를 풀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대외 리스크인데 대외 리스크 제일 큰 게 병목 현상이잖아요. 공급망 병목 예, 현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연휴 기간 쉬실 때 그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LA 항만에서 떠도는 배가 사라졌다. 어. 예, 실제로 이제 그게 그리고 노동자들이 항만에 복귀하기 시작했대요. 네. 예, 이번에 또 고용 지표도 잘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병목 현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결국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최악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는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게 유가가 90달러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한 악재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막 역대급 적자 났잖아요. 네. 그게 원유 가격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그러면 빠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급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이란 핵 협상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란이 만약에 제재가 풀리면 이게 트럼프가 제재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좀 뒤집어 준다면 이게 국제 유가가 한번 크게 흘러내릴 수가 있죠. 네. 이러면은 이건 뭐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 없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장 해소된다가 아니라 악재도 최악 상황이 있으면 이제 반등만 있잖아요. 근데 호재도 너무 좋으면 이제 꺾이는 일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병목 현상이나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좀 이제는 좀 완화되는? 최악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호전되는 건 3월로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지만 2월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월에 최악의 증시를 겪었고 악재들이 노출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간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은 좀 반등적으로 반등으로. 예, 그러니까 2월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2월은 이제 바닥 다지고 3월에.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FMC 좀 끝나면 네. 갈 것 같고 FMC에서도 뭐 긴축 계속 한다는 얘기 나오지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제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700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싼 건 다 인정하잖아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 더 빠지니까 주식 팔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살 거냐.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은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재정비. 네. 증시는 어쨌든 좀 완만하게 반등은 할 것 같은데 본격적인 랠리를 앞두고 내가 좀 아닌 건 아닌 대로 쳐내고 좀 괜찮은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좋은 기업 많아요. 네. 되게 저평가돼 있고 그런 기업으로 한 달 동안 한번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시기로 2월은 그러니까 2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수의 방향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2월 달에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시면 1년 농사가 되게 잘 지어질 것 같아서 네. 2월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업에 고민을 하실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이제 2월인데 2월 달에는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종목과 업종을 잘 선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망한 업종을 좀 하나씩 체크를 볼 텐데 반도체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1등 업종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난,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공급난은 계속 되고 있고 근데 기업들의 투자는 늘고 있어요. 네.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반도체 투자는 메모리는 그렇게 생각보다 늘진 않아요. 근데 예전보다 늘긴 느는데 이게 그 전에 뭐 이렇게 그 성장률이 그러니까 투자의 성장률이 뭐 20%였으면 뭐 5%로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메모리 투자 모멘텀은 조금 완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저번에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우리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책을 발표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돈 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게 뭐냐 인텔 랜드 사업부. 그거 인수하는 거 돈 갚아야 돼요. 그게 10조거든요. 네. 꽤 많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서 갚아야 되니까 그럼 메모리에서 돈 못 벌면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게 이제 낸드도 적자에서 탈피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투자가 좀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장비주들한테는 좀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장비주를 보실 때는 네. 옛날처럼 장비주가 사이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투자 엄청 하거든요. 네. 그럼 막 좋죠. 근데 그게 꼭지예요. 왜냐면은 공급 과잉이 발생해요. 그러면 다시 사이클이 다운되죠. 네. 그럼 장비주가 반토막이 나요. 왜냐면 앞으로 줄 거니까 네. 이 설비 투자가 실제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또 반도체 경기 이 사이클이 뭐 1,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네. 장비주. 근데 이제는 장비주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D램 사이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비 투자가 이제 폭이 완만하면은 사이클 자체가 완만해져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그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있죠. 네. 무조건 독점적이거나 뭐 해외 유수 기업을 대체하는 그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라든가 그런 기업들 그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회사라거나 특히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에서 전공정, 후공정 있는데 마무리해주는 후공정, 예, 뭐 포장해주고 검사해주는 네. 이쪽은 설비 투자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이클에 연동됐던 그런 기업들은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괜찮은 게 그 이 ESG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환경 쪽에 관련돼서 환경사회 거버넌스. 맞아요. 네. 예,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요새 E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네. 근데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저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는 장비 회사가 일단 그 스크러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공정에 엄청난 가스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다 유해하잖아요. 그 독성 가스를 정제해서 배출하는 거죠. 그걸 이제 걸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비 중요성이 옛날엔 크지는 않았어요. 환경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 장비가 많이 있어야 네. ESG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유니셈, 뭐 GST, 그다음 GMB 엔지니어링, 이제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GMBS 엔지니어링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서 찾아볼까요? GMBS GMBS. 엔지니어링. 예, 이 기업들이 물론 이제 GMBS 엔지니어링 PR이 10배 넘긴 하지만 이번 실적 잘 나왔고 네. 유니셈 GST가 퍼가 10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독점 산업도 아니고 옛날에 다른 장비에 비해서 중요성이 낮아서 네. 만년 PER이 저평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잖아요. 그럼 퍼 10배 이상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반도체 좋으면 가겠지가 아니라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중고 장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도체 중고 장비를 이렇게 사가지고 유통하는 기업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리퍼비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퍼도 뭔가 수리하는 이제 그쵸.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주로 아이폰 같은 거 내가 수리 맡기면 네네. 리퍼비시 폰을 줘요. 리퍼폰. 네, 리퍼폰 네. 맞아요. 예. 그런 폰들도 실제 판매도 하는데 장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 장비를 받아다가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신제품처럼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좀 재밌을 것 스스로 같아요. 찾아봐야 되나요? 이건 찾아보시면. 공부, 숙제. 왜냐면 이게 주셨어요. 좀 네. 너무 이 사이즈가 작아서. 너무 네. 스몰캡 종목이라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2개 기업이 나와 있으니까. 그 2기업을 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둘 다 괜찮은 것 같고 그 한 기업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왜 중고 장비가 왜 유망하냐면 이 기업들도 워낙 싸게 거래되는데 중고 장비가 뭐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공정으로 만들어요. 차량용 만들어요. 이게 되게 저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막 싸요. 하나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0원, 2,000원. 이게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최신의 장비를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공급망도 네. 잘 안 돌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 장비를 구매에다가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중고 장비 시장도 이제 한 1, 2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커져도요, 너무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아까 그 스크러버 장비나 이런 중고 장비나 리퍼비시는 우리가 옛날에는 전혀 중요시 안 했던 장비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주도 이건 또 찾아보는 거를 또 한번 숙제를 또 꼭 찾아보세요. 주셨습니다. 네. 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 빨리 찾아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모품 관련주 이제 좀 소외가 많이 됐었어요. 파츠, 쿼츠 이런 관련주 전망은 어떨까요? 이쪽도 사실 그 하나머티리얼즈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실적이. 다만 주가가 왜 안 가냐면요.
지난 1, 2년 동안 이 파츠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나 머티리얼즈만 해도 10,000원에서 코로나 저점 때 10,000원이었거든요. 네. 이 기업이 지금 65,000원까지 갔으니까 6.5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뭐 월덱스, 원익QNC 다 이제 이쪽 그 소모성 부품 만드는 기업이고 TCK도 네. 뭐 특허 때문에 뭐 예전에 한번 약간 주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 너무나 좋고 특히 이쪽 소모품 부품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요. 지금 반도체 장비도 쇼티지래요. 부품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3개월에 만들던 장비를 지금 6개월에 만든대요. 네. 이게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또 부품들이죠. 그러면 부품 단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소모성 부품은 미세 공정, 이제 공정이 미세화되고 식각 공정이라고 이렇게 깎는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를 깎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미세 공정에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네. 이 깎을 때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소모하고 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네, 없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거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하나머티리얼즈, 뭐 월덱스 이런 기업들 좀 꾸준히 관심이 네. 필요한데 단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많이 올랐어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그래서 좀 급락할 때 사자. 신규 매수는 지난 1월 달처럼 이렇게 쭉쭉 빠질 때 사야지 오를 땐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그냥 가져가야죠. 예, 보유하신 분들이야 수익이 나신 분들은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돼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좀 꺾일 때까지 이제 실적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게 보이면 이제 그때 가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언제 꺾일지 우리 몰라요 아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 들고는 가시되 신규 매수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속상하죠.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비싸게 사잖아요. 만약에 본전하면 또 팔아야 돼요. 물렸다가 혹시라도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싸게 주지 않으면 그냥 사지는 마시되 보유만 하자. 그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파츠, 코치 관련주 하나 머티리얼즈, 월덱스, TCK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혹시 진입 기회를 노리신다면 하락했을 때 잘 잡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종이 2차 전지 업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뜨거웠고 이 청약을 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너무 못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상장 전엔 좀 오르긴 했었어요.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좀 빠지는 네.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좀 급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ETF에서는 그 LG 화학과 에너지 솔루션만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수급상에. 그래서 크게 뭐 나빠질 건 없는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회사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좀 미스가 많이 났어요. 이번에 뭐 적자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배터리도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자동차가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반도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LG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옛날에 100을 줬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50을 재고로 갖고 있어야 돼요.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병목 현상의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3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만 풀리면 모두가 해피해지는데 그러면 결국 근데 자동차는 살려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현대차의 제너시스 같은 거는 지금 뭐 주문을 해도 1년 후에 받는다고 하니까. 1년 전에 주문하신 분들이 아직 못 받으셨고. 아직도 맞아요. 네. 예.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물건을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최악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터리 기업들도 하반기에 실적이 오히려 반대로 좋아져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역발상 투자하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살 기회다. 삼성 SDI도 급락했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상장하는 거 아니냐 SK온이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상장 계획이 당분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상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장을 하더라도 지금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거는 2년이나 3년 후 정도. 네, 그때 가서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물적 분할 상장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도 되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CJ E&M이 오늘 보니까 물적 분할 안 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급등한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일부 좀 우려감 때문에 주가 또 흔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본업가치상으로는 충분히 또 저평가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 되면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 배터리주에 대해서는 좀 역으로 안 좋을 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또 너무나 또 흥분할 땐 좀 조심하시고 네, 그런 좀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여파 때문에 못 갔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망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셀보다 상대적으로 소재주 하락이 컸습니다. 당분간 그러면은 2차 전지 소재 쪽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확실히 소재가 잘 갔던 이유가 있어요. 숫자가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첨보나 LNF가 굉장히 안 좋은 그 악조건에서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어요. 네. 근데 다만 반영은 했죠 이미. 작년에 워낙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업종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잖아요. 네. 뭐 작년 엄청 좋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크게 가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약간 이제 과열을 시키는 그 기간 조정이 당분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이 사고를 쳤잖아요 한번. 그게 사실 공장 화재 사고야 뭐 약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예. 받아들여도. 근데 내부자 거래는 이건 진짜 그것도 범죄거든요. 대표에, 예, 이건 대표에.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자 거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뭐 형사처벌을 많이 받는다면 에코프로 BM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일반적인 뭐 이런 대기업에서 네. 여기 ESG 중에서 S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급사인데 이쪽이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물론 할 수도 있고 워낙 에코프로임이 잘 만드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페널티를 입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가치도 엄청나게 훼손시킨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 경영진을 다 싹 교체해 버려야 됩니다. 예,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조금씩 나오는 얘기 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해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극재 기업들 투자하실 때 조금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실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보면은 이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들이 LG화학이 지금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달도 받는데 자기가 직접 생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 그냥 3사에 납품하면 되는데 네. 이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들하고. 양극재도. 그러면 이게 내재화 이슈가 또 생겨요. 양극재 내재화. 이것도 되게 불편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너무 올랐던 양극재보다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물론 뭐 같이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이 덜한 게 그 동박 회사들. 동박은 그건 좀 없어요. 뭐 내재화 이슈 자체는 없어요. 네, 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박 기업들 뭐 SKC도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은 그런 데서 좀 경쟁이 자유로우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2차 전지 소재로 진출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덕산테코피아. 이 기업이 OLED 반도체 소재하는데 이번에 그 2차 전지에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 있어요. 네. 그 소재를 자기가 이제 생산하겠다고 시설 투자 공시를 냈어요. 이런 기업들은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한테는 네. 또 좋은 효과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로 그러니까 좀 작년에 너무 핫했던 기업보다 뭐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또 너무 핫했던 기업들은 그 과열을 지금 좀 시키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다. 너무 못 갔던 기업을 오히려 좀 돌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비주가 상대적으로 그럼 더 탄력적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장비주는 작년에 너무 못 갔거든요. 작년에 거의 그냥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고 그러다가 네. 12월부터인가 갑자기 주가가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뭐 그 엠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단기에 막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네. 급등했는데 일단 못 갔던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소재 갈 때 장비는 철저하게 왕따 당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가 올해부터 드디어 미국의 공장 건설이 시작이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다 지금 미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하고 네. 삼성도 하잖아요. 스텔란티스랑.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만 한 5, 6개가 지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공장 지을 때는 처음에 소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공정들을 할 수 있게. 그럼 무조건 처음에 장비부터 들어가요. 그럼 장비주들은 작년이 아니라 올해가 진짜죠. 올해 이게 진짜 납품되면 네. 실적이 꽂혀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뜨겁게 움직였다. 근데 아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투자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장비주들은 올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1월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월에 그 급락장에 장비주들은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월 한 달은 쉬겠죠. 쉴 때 미국의 뭐 특히 LG나 SK 왜냐하면 삼성은 공장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 그 규모도 아주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SK랑 주로 LG에 많이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선별을 해가지고 조정 지금 최근에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 조정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보는 거. 저는 장비는 굉장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업종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섹터가 자율주행이죠. 이제 점차 빼놓을 수 없는 이쪽으로 점점 갈 텐데, CES 2022에서 자율주행이 중심 테마였는데 특히 밸류체인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율주행이 지금 그 CES에서도 한번 이제 부각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한번 이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증시가 꺾여버리면서 같이 무너졌는데 자율주행은 분명히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먼저 전기차부터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인데 투자는 많이 하겠죠. 근데 자율주행 기업들이 돈 벌긴 힘들어요. 아직 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지금은. 예. 네. 그 테슬라도 자율주행으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막 뭐 리콜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니까 네. 그게 그리고 정부의 법 규제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 문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테슬라 책임이냐? 사람 책임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난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방향은 맞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그래도 또 계속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그걸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갈 때 지금 돈은 못 벌더라도 그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네, 테슬라도 자체 소프트웨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담당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싸요 되게 막 밸류도 비싸고 근데 현대차도 자율주행하고 올해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차도 자율주행 차를 내년에 미국에. 네. 그러면은 이 현대 오토에버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다만 불편한 건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장기 투자 좋긴 한데 좀 항상 한 번씩 급락할 때를 이용해서 장기 투자하면 좋겠고 실제 근데 자율주행으로 갈 때 돈 벌 수 있는 기업은 카메라. 카메라 회사들은 실제 지금도 자동차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새 나오는 신차에는 카메라가 워낙 많이 달리니까. 그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맞아요. 네. 아이오닉 이번에 나온 네. 전기차에 달려 있고 하니까. 근데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자율주행을 카메라로만 하는 회사가 테슬라니까. 테슬라는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플카도 하겠죠. 네. 그렇게 보면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은 엄청 커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하는 게 카메라고 라이다인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일단 테슬라는 카메라만 하고 있고 그걸로 지금 구현을 하는데 라이다 센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카메라랑 같이 하는 게 현대차.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은 같이 섞어요. 라이다 센서가 있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라이다 센서에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도랑 같이 매핑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경험이 중요하대요. 뭐냐면은 운전자들이 계속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보낸대요. 그럼 도저 컴퓨터가 인공지능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미리 예측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 여기서는 뭐 어떻게 그쵸. 해야겠다. 근데 돌발 상황에서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눈으로 보고 바로 그냥 반사작용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두 개 섞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왜 라이더 센서를 테슬라가 안 썼냐면 그 스토리가 너무 비쌌어요. 제가 2018년도에 CES 갔을 때 제가 가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제가 그 가격 듣고 입이 벌어졌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 라이더 센서 하나 달면요 차를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게 비싸요? 비쌌어요. 지금 4년 지났잖아요. 가격이 엄청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자율주행이 점점 많아지면 더 대중화되겠죠. 그럼 부품 단가 낮아지면 라이더 센서를 부착을 해도 비싸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비쌌으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당장 못 하니까. 그래서 라이더 센서 있으면 훨씬 좋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두 개가 같이 가는 그림으로. 둘 다. 예. 근데 어쨌든 카메라는 무조건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들 좀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관련 좀 카메라, 라이다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카메라 쪽을 좀 더 집중을 해보면서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리콜도 가고 네. 주가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별 영향은 없을까요? 아니 이게 그 카메라 아니 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대체를 하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몇 년이 더 지나야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벨 3 정도로 알고 있어요. 레벨 3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운전석에 앉아는 이때 자율주행은 해요. 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 운전자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게 레벨 3고 레벨 4도 운전자가 앉는데 대신에 돌발 상황까지 차가 알아서 스스로 해줘요. 예, 그러니까 진짜 비상 상황에서 이제 운전자가 해주는 거고 레벨 5가 진짜예요. 사람이 운전석에 앉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가운데 앉아서 내가 드라마 봐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쉽진 않죠. 예, 그래서 레벨 3는 현대차도 할 수 있어요. 올해 네. 아마 나올 거예요. 내년에 레벨 4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근데 뭐 전기차도 사실 배터리 보면 막 결함 발생해서 화재 사고도 나기도 하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게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만들 때 불량품 많이 나와서 막 폐기 엄청 해요. 네. 처음엔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든지 신제품은. 근데 그게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 수율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이제 테슬라 안 좋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진화의 과정이니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열린 마음으로. 네. 근데 테슬라가 흔들리는 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고밸류 기업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가 한 번씩 휘청일 텐데 그거를 악재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특히 좀 카메라 쪽도 계속해서 관심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진짜 뭐 리오프닝 관련 주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리오프닝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제 오미크론이 오늘도 지금 뭐 3만 명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계절 독감으로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주가 최근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리오프닝 주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미크론 확산돼 가지고 12월 달에 그러니까 주가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때 좀 미리 빠진 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미리 좀 준비는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지금 뭐 계절 독감처럼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방역 해제한다, 마스크 의무화 이제 해제하겠다 이러니까 주가 벌써 막 네. 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막 급등을 해요. 네. 항공주, 카지노, 뭐 여행주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따라가는 건 좀 늦은 것 같아요. 뭐 요새 보니까 그날 언제였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하루에 하이브가 막 콘서트 개최한다 그러니까 개최할 기대감 높으니까 9% 오르고 뭐 일부 항공주는 10% 오르고 그랬는데 쫓아가는 거는 좀 저는 약간 시긴 좀 늦은 것 같다. 그리고 리오프닝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여행, 의류, 유통, 화장품, 너무 항공, 많아요. 식품, 호텔, 카지노, 뭐 치과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건
그냥 ETF 하나 있어요. 아. 타이거 ETF 하나 있더라고요. 여행 레저 관련한. 여행 그걸 레저 하는 관련. 것도 하나 좋고 그걸 좀 조정받을 때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해외 여행 수혜주, 국내 수혜주. 해외여행 수혜주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빨리 좀 한번 해외여행 가고는 싶지만 저도요. 네. 뭐 너무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거의 못한 게 그 해외여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보복 소비가 엄청 날 거는 같은데 그게 올해보다는 내년 같아요. 그쵸. 올해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제 확진자랑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쉽게 국경문을 개방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네. 개방을 해도 제한적으로.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만약에 진짜 이런 뭐 오미크론 외에 다른 변이가 없다면 분명히 이제 개방이 본격화되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좀 해외 여행주가 좀 더 유리하고 다만 상반기까지는 내수 쪽이에요. 국내 여행 쪽. 국내 쪽, 국내 여행, 국내 호텔도 있고 뭐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류 회사들. 뭐 의류 회사는 이제 계속 리오프닝 하게 되면 더 좋고 화장품. 이제 여성분들도 나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색조 화장품이 좀 더 빨리 좀 벗고 싶어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주류 업체들 그리고 지금도 돈을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백화점 회사들 돈 진짜 잘 벌어요. 네. 지금 뭐 현대백화점이나 찾을 자리 없어요. 네. 주말에 가면. 기사를 보니까 작년 전체 그 백화점 중에서 전 세계 백화점 중에 원래 일본의 그 어디죠? 그 뭐 신주쿠인가요? 거기 있는 백화점 하나가 항상 전 세계 1등이었대요. 네. 단일 점포로는. 근데 우리나라의 신세계 백화점이 그 강남점 있죠. 네. 거기가 전 세계 1등 매출액이 그 정도로 엄청났고요. 그 정도인 줄 더 몰랐는데. 현대 여기 여의도에 있는 게 개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작년 몇달 전체 됐죠. 매출액이 6천억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거긴 진짜 예. 핫한 맛집은 대기표 받으면 엄청 나오고 맞아요. 막 몇백 번이고 평일에 줄 서서 백화점 들어가기 저 처음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백화점은 잘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는 반사 수익도 있는데 그것도 있죠. 근데 PER이 6배, 7배. 돈 잘 버는데 그래서 너무 못 갔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리오프닝 수혜는 맞는데 오프라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높은 펄을 안 줘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을 너무 온라인하고 경쟁한다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는 백화점도 백화점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더현대가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백화점하고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너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저 거기 가면은 분명히 옛날 백화점 같으면 사람이 많다고 느꼈을 거예요. 막 빼곡빼곡 하잖아요. 근데 뻥 뚫려 있고 되게 개방감이 개방감 있고 네. 너무 이게 오픈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쇼핑하기도 되게 편하고 뭔가 백화점 갔는데 힐링하는 기분. 맞아요. 네. 그래서 MZ 세대들이 많이 와서 쇼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강자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잘하는 오프라인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강점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그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시장이. 예. 근데 올해는 그런 숫자 찍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백화점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식자재 기업들. 이제 리오프닝 하면 우리 단체 급식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화점 그리고 식자재 기업도 네, 리오프닝주 중에 빼놓지 말고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주보다는 일단 지금은 이제 국내 여행 쪽, 해외 여행주도 나중에 좀 폭발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하반기쯤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뭐 이거는 대외적으로도 있고 대내적으로도 있고 한데 국제 분쟁으로 이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EU는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는데 에너지 관련주 이제 대응 정책도 좀 궁금하고요. 수혜를 받을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쟁은 안 날 나지. 거다. 안 날 거. 그리고 사실 뭐 푸틴도 바보는 아니고 전쟁 나면 러시아도 거의 그냥 황폐화 되거든요. 네. 왜 황폐화 되냐면은
다 제재 들어가요.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를 날렸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는 천연가스나 이런 거 못 팔면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고 싶은 거죠. 우크라이나 동쪽을 아마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크림반도 쪽에 항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나토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가버리면 불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유럽도 아마 억지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또 나토에 가입시켜 버리면 당연히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토에 편입은 안 되고 좀 절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이라는 게 뭐 우리 2년 동안 지겹게 봤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도 2년 하고 타결이 됐는데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타결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쟁만 안 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조선주가 저는 최대 수혜주예요. 조선업종이 왜냐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진짜 데이터가 나온 걸 봤는데 유럽이 원래 PNG라고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그 LNG 말고 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그 가스를 공급받아요. 그 러시아로 붙어 있으니까 네네. 이게 우크라이나 통해서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봤는데 러시아가 막 갑자기 우리 가스 공급 줄여버린다 막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독일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독일 그래? 야 너네 거 안 써. 막 이렇게 막 이제 으름장 놓으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막 튀고. 근데 유럽은 천연가스로 난방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죠. 네. 천연가스랑 원자력을 많이 쓴 국가들이 많아요 유럽에. 천연가스가 많이 끊기잖아요. 난리가 나요. 특히 이번에 겨울철에 난리 났잖아요. 네, 가스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요 전력 생산이 줄어요.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전기료가 올라가면 공장 가동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에도 되게 안 좋은 게 이게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네. 중국도 그래서 석탄 가격 올라가서 전기 요금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제조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경기 둔화되고.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LNG 수입을 많이 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수입은 그 데이터 보니까 17% 감소하고 네. 그 LNG 수입은요 100%가 증가했어요. 네. LNG가 뭐 어디서 하죠? LNG는 운반선으로 하잖아요. 조선주. 네. 저기 그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해요. 미국에서 배로 실어다가 네. 저 카타르에도 있어요. 그 LNG 플랜트가. 그래서 그 카타르도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LNG 플랜트 만들어서 배에다 실어서 수출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카타르가 한국에 발주 많이 줄 거다. 그 얘기가 천연가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럽이 옛날처럼 러시아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러시아 비중이 줄면 배로 실어다 나르는 수요가 늘겠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나라 조선주가 좋죠. 왜냐하면 발주가 늘어나요. 네. 그리고 LNG 운반선 같은 게 발주가 더 늘어나는 게 작년에 해운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순간 비싼 배를 발주를 해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중형차 타다가 급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도 내가 여유가 생겼어요. 갑자기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건 아니면 내 연봉이 뭐 갑자기 크게 올라가면 예전에 뭐 중형차 타시던 분들이 뭐 갑자기 이제 뭐 BMW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해운사들도 HMM이 막 조단위 돈을 벌잖아요. 막 망할 뻔했던 회사가 네.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비싼 배를 발주해요. 어차피 배를 바꿔야 된다면. 그래서 그 수혜주 중에 하나가 LNG를 연료로 하는 연료 추진선이 있어요. 기존의 배들은 벙커CO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벙커CO를 원료로 써요. 원유. 네.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뭐 이게 주변에도 요새 그 대중교통 보면 버스는 다 천연가스 쓰잖아요. 네. 예. 써 있더라고요. 네, 써 있죠. 그게 탄소 배출 안 하는 건 아닌데 기존의 경유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 배도 똑같아요. 네.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연료를 천연가스 쓰면. 근데 이것도 규제가 들어가요. 무조건 써야 돼요, 앞으로. 유럽에서 벙커 쓰는 선박은 앞으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네. 내년부터. 그러면 기왕에 해운사들이 지금 돈을 벌었다. 야, 어차피 바꿀 거
우리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바꾸자. 네. 그래서 그 수주가 지금 요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그러네요. 우리나라한테 너무 좋은 구조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련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문제까지 더한다면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한 좀 조선주들한테. 근데 조선주도 주가는 안 가죠. 아직 좀 못 답답해요. 봤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잘. 근데 숫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니까 좀 차분히 비중 늘려가시는 거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국제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수혜주가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실험 발사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는 또 이제 수혜를 보기도 했었는데 방산주 하면 또 그 항공 우주 네. 쪽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진짜 다 연결이에요. 한번 짚어볼게요. 방산주들이 작년에 이제 그 누리호 발사 실패 때문에 한번 급락을 했다가 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기 중동 순방 가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죠. 네. 그때 이제 대규모 수주도 얘기가 있었고 실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자주포 뭐 그거 수주 따냈다는 얘기도 나왔고 LIG 넥스원이 천궁이라는 이제 미사일이죠. 요거 수출했다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부상했고 항공우주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체결된 건 아닌데 아랍에미리트가 고등훈련기라고 있어요. 이제 그 전투기죠. 훈련기로. 네. 그거를 또 그 아마 필요로 할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한 번씩 들썩였거든요. 근데 방산주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장주로 안 보잖아요. 네. 그냥 내수 비중도 높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물량 정해져 있고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게 왜 요새 좀 핫하게 움직이냐면 해외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호주라든가 또 중동 지방에서도 되게 무기 수요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게 예, 비싸요. 네, 예. 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팔다가 해외로 넘기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란 건 좀 사실은 예측은 어려운 게 또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워낙 LNG는 한국이 독보적이라 네. 그냥 뻔해요.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기 같은 거는 특히 독일도 엄청 강국이거든요. 그 독일하고 한국이 또 경쟁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없던 해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 회사들이 대부분 다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 5월에 또 누리호 발사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모멘텀은 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가들이 좀 올랐어요. 네. 예. 항상 올랐을 때는 조금 약간의 이제 리스크에도 주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방산주는 싸진 않아요.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올해 1월에는 진짜 쌌어요. 막 지수 급락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를 줄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되 네. 어쨌든 누리호 그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좀 살아 있으니까 뭐 100%면은 올라갈 때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1월 중순부터 워낙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는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누리호까지는 한번 보고 대응을 해보죠. 왜냐하면 왜 절반을 줄이냐면은 모르니까요. 사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약간의 가격 부담으로 좀 흔들리면 주가 또 빠져버리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절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산주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뭐 핫할 유망 업종과 섹터를 짚어봤다면 지난 2021년에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들 중에서 올해는 조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정말 저는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것 중에서 한번 찾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사실은. 그 대표적인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최악이라고 하긴 그런데 주가가 이제 역발상으로 보면요. 증권주 사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증권주 지금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무슨 증권주냐. 거래대금이 나와야 올라가지. 그래서 사자는 얘기예요. 역발상으로. 언젠가는 시장이 좋아지면요. 거래대금 자연히 늘어나요. 지금이야 침체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증권주들도. 근데 그 와중에 증권주들은 그런 악조건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에 항상 그렇지만 증권주들이 배당은 5% 이상 무조건 거의 줘요. 맞아요. 뭐 7% 주는데. 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남들 관심 없을 때 사놓으면 최소 5%는 보장은 돼 있어요. 일단 배당.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중간 시장이 뜨겁게 움직일 때는요. 증권주도 너무 확 붙어요. 그럼 그때 파시란 얘기예요. 그때 한번 그럼 저점에서 잘 사면요. 1년 농사 끝나요. 20% 수익은 나요. 네. 이게 되게 쉬운 방법인데 안 하세요. 어. 왜냐? 당장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언제 움직일지 솔직히 제가 어떻게 알아요? 1년 중에 2번 정도는 그런 움직임. 이건 은행주도 똑같아요. 근데 안 가도 나쁜 게 아닌 게 안 가도 1년에 5% 나와요. 배당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잃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기업들을 살 때 왜 잃냐면 뜨거울 때 사세요. 꼭. 아, 얘기 막 나올 막 때. 나와서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은행주도 그렇고. 네. 남들 버리고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험 은행은 좀 올랐잖아요. 네. 증권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증권주도를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두 번째가 화장품도 너무 못 갔죠? 그냥 완전 문매를 맞아버렸죠. 망가졌죠. 예, 네. 완전히 망가졌는데 다만 화장품주들 뭐 중국 리스크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많이 싸졌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마스크 벗으면 어쨌든 늘어나요. 이건 뭐 무조건 사실이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질 가능성이 특히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이것도 최악인 업종이니까 역발상을 해보자. 특히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이 클리오 브랜드 아시죠? 립스틱, 뭐 네. 섀도우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 괜찮은 것 같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역발상은 아닐 수 있는데 주가가 안 간 대표적인 기업 중에 업종 중에 하나가 돈 잘 버는데 의류 회사들. 아니 진짜 이번에 한섬도 실적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섬도 돈도 지금 잘 벌고 있고 PER이 6배인가 7배밖에 안 되고 그다음 더 네이처 홀딩스 그다음에 SJ 그룹 칸골 아시죠? 네, 그 캥거루. 선물 네. 모자. 모자도 있고 그게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또 그게 칸골이 그 아이들 가방도 있지만 헬렌 카민스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프복? 아니요. 그 이 밀짚 모자 같은 거 있죠. 아. 여성분들이 그 예전에 연예인분들이 한참 몇 년 전에 뭔지 알 것 같아요. 쓰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캉스 가서 막 사진 찍고 올려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못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그래서 시들시들해졌어요. 근데 만약에 언젠가는 또 리오프닝 하게 되면 네. 이 밀짚 모자도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의류 회사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진짜 편하거든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진짜 돈 버는 건 솔직히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됐던 종목 중에 업종 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업종, 증권, 화장품, 그리고 의류 업종까지 짚어봤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께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MTS가 새로 나와요. 저희 MTS가 이번에 새로 나와서 저희 이제 이베스트 온이에요, 이름이. 그게 이제 그 이리온처럼 네, 이베스트 온.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또 만들어서 그 출시가 됐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또 오픈하니까 이벤트도 많아요. 그 어플 이제 깔면 되는 거죠? 네, 어플 까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온 또 어떻게 MTS 새로 나왔는데 또 이벤트도 많다고 하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어떤 점이 좀 좋은지도 한번 비교해 볼 겸 저도 한번 깔아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님, 염승환 이사님과 시장이기 진짜 뭐 하나 빼놓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염승환 이사님은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